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따져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5, 6개월은 살아야 돼요. 그런데 1심에서 실형, 그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. 심에서 이제 실형이 나왔어요. 제가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혹시 바뀔 수도 있나요?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1심 판결이 항소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이제 좋게 결과가 뒤바뀌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냥 뭐 넉넉 잡아서 한 30%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게 따져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바뀔 확률이 높다,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힘들고, 그리고 우선 항소심의 이제 재판이 열리면 1심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. 그리고 사실 1심의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 자체도 1심에서 뭔가 조금 뭐 부족하거나 혹은 뭐 잘못 판단을 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거의 없죠. 그래서 한 30% 정도로 전 넉넉하게 보고 있어요. 물론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뭐 형이 감경되거나 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조금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. 두 번째 봐야 할 것이 이제 1심에서 내가 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무엇을 주장했냐가 중요합니다. 1심에서 내가 뭐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반성문 몇 장 냈다. 그러면은 그래서 쭉 따져보니까 굉장히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굉장히 많다.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뭐 실형이 집행유예로 되거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되거나 이런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사실 크게 높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 이제 피고인이 이 사회생활이 가능할 때,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사회생활이 가능할 때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고 무궁무진해요.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항소심에서 이제 시정을 받았다는 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반성문 쓰는 거?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기회를 이미 놓친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받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리란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한 가지 사실 뭐 의뢰인들의 뭐 다뤘던 사건을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긴 해요. 왜냐면 저희는 아무래도 고객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몇 번째 음주운전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재범이었습니다. 그런데 1심에서 실형, 그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. 그때 물론 판사님이 굉장히 온건하신 분이었고 뭐 운도 따르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. 미성년 자녀가 혼자 남겨졌어요.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1심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뭐 개인적인 사유, 뭐 진지한 반성을 하고 뭐 너무 막 불우하게 살았고 그때 음주운전 경위도 굉장히 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뭐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이런 거는 잘 신경 안 써요. 판사님들이. 그래 네가 그렇게 불쌍한 거고 음주운전 했잖아. 벌 받아. 이건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막 주변이 막 엉망진창이 돼. 그리고 막 그 피해 입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녀가 홀로 남겨져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등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. 이럴 때 이제 판사님이 조금 선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. 그리고 또 뭐 이건 좀 실무상 사실 1심에서 징역을 뭐 한 1년 정도 받았을 때 항소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이건 뭐 거의 실무상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 5, 6개월은 살아야 돼요. 이 정도 살았으니까 충분히 반성도 했고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음으로써 주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처받을 가능성이 이제 조금 있죠.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매우 어렵습니다. 매우 어려워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저는 제가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간 속된 말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월급 뭐 몇백만 원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일 안 할 거예요. 또 변호사 입장에 생각하면은 뭐 터무니없는 수입료가 아닌 이상 그게 뭐 굉장히 비싸다는 또 생각은 안 들어요. 일하는 거에 비하면. 근데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소비를 할 때 뭐 몇백만 원 단위를 소비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몇백만 원이다 그러면
어우,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사건이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형 가능성이 높은지를 봐야 돼요. 실형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한 징역 1, 2년 나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입게 될 피해액, 뭐 직장도 잃고 여러 가지 기타 손해가 어마어마하겠죠. 뭐 좋게 뭐 몇천만 원부터 1억은 될 거예요. 그것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제 난 무조건 뭐 무죄 나오고 집행유예 나오고 뭐 벌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형사 사건이 사안이 뭐 대동소이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 이거 어떻게 나온다. 그리고 실무상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걸 아니까 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의뢰인들은 결국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이제 듣고 싶은 결과만 원하세요.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선임을 하려면 이건 무죄 무혐의 나와야죠. 이건 집행유예 나옵니다. 이건 벌금형 나와요. 라고 하고 싶지만 또 그런 데를 가요. 안 나오는데 가서 막 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몇 천만 원 주고 이런 거 보면 지금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변호사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. 의뢰인들 고객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추후에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